아버님 일어나시지요. 일하지 않으시면 밥 한 통 없습니다. 며느라가야 잘못했다. 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던 안참판댁이라는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조정의 중신을 배출하며 가세가 등등했으나 가문의 마지막 보루였던 안참판 어른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서서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지요. 그 불운의 시작은 다름 아닌 참판 어른의 외아들 안생원이었습니다. 안생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허우대는 대궐 기둥처럼 멀끔하고 목소리는 꾀꼬리같이 고왔으나 문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천하제일의 배짱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비옥한 논밭과 울창한 산판이 지천이었건만 안생원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풍류라는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새털같이 가벼운 부채를 휘저으며 정자나무 아래로 마시를 나갔고 저녁이면 기생집의 가야금 소리에 맞춰 얼씨구 를 연발하며 조상님이 물려주신 문전옥답을 야금야금 술잔 속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허허, 인생이란 본디 아침 이슬 같은 것인데 어찌 저 비천한 흙먼지를 손톱에 묻히며 산단 말이냐. 양반의 도리는 모름지기 시읍고 달 구경하는 데 있는 법이지. 말은 청산유수였으나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안생원은 추나 추동 계절 바뀌는 줄은 몰라도 술상 바뀌는 줄은 귀신같이 알았죠. 논 열맞이기가 막걸리 몇 사발로 변하고 뒷산 선산의 소나무들이 투전판의 엽전 꾸러미로 변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흐르자 떵떵거리던 참판댁의 기와는 깨져 잡초가 자라고 담벼락엔 이끼가 가득 끼어 지나가던 게도 비웃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곳간은 쥐들이 들어왔다가 먹을 게 없어 눈물을 흘리며 나갈 만큼 텅 비어버렸고 남은 것이라곤 안생원의 때 묻은 가끈과 이래 봬도 내가 참판댁 독자네 하는 입만 살아있는 자존심뿐이었던 거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남은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안생원의 부인, 즉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통곡도 해보고 바가지를 박박 긁다 못해 구멍을 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생원은 부인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우렁차니 집안의 생기가 도는구려하며 허허 웃어넘기기 일쑤였으니 이는 소 귀의 경일기요 벽에 대고 소리치기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해탈한 부처님 마냥 입을 닫아버리고 짓무른 눈으로 밤낮 없이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며 겨우 목숨줄을 이어갔습니다. 불쌍한 것은 장남이었습니다. 착하기만 한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살리겠다고 관아의 말단 서리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비비며 출근해 밤늦도록 장부를 적으며 얻은 쥐꼬리만한 녹봉은 식구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그러나 그 귀한 녹봉 주머니가 집안에 도달하기도 전에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던 안생원이 애비가 술기운이 떨어져 손발이 떨리니 잠시 빌려가마라며 낚아채 가기 일쑤였으니 집안 형편이 나아질 턱이 있겠습니까? 견디다 못한 둘째와 셋째 아들은 혼례를 올리자마자 이러다간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겠다며 지방 발령을 핑계 삼아 멀리 도망치듯 떠나버렸고 가끔 아버님이 돈을 빌리러 놀러오기라도 하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죽은 듯이 숨죽이는 불효 아닌 불효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망조가 된 집안에 어느 날 범 같은 기운을 품은 큰며느리 박씨가 가마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박씨는 대대로 엄격한 가풍과 실속 있는 살림법으로 이름난 가문의 딸로 어려서부터 장부 정리와 가사 운영을 도맡아 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장부였습니다. 그녀가 시집 온 첫날 마주한 풍경은
가히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 키만 한 잡초가 무성하고 쌀독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였는데 정작 이 집의 주인인 시아버지는 대낮부터 술이 거나하게 취해 툇마루에서 팔다리를 대자로 뻗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부채에는 인생 무상이라 적혀 있는데 그 꼴을 본 며느리의 가슴 속에선 불길이 확 치솟았답니다. 며느리 박 씨는 결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의 가난은 하늘이 내린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 하나가 만든 인재로구나. 내 오늘부터 저 천하태평 배짱이 영감을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안씨 가문의 귀신이 되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그녀가 매서운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쏘아보자 깊은 잠에 빠졌던 안생원은 꿈속에서 굶주린 호랑이라도 만난 듯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애취하고 재채기를 크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참판댁을 뒤흔들고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며느리 박 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집안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남편이 머무는 사랑방이었죠. 관아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은 아내의 비장한 표정에 가끈을 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부인, 이른 아침부터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는 것이오.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아버님을 저대로 두시면 결국 서방님도 장차 태어날 우리 아이들도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아버님을 바로잡을 터이니 서방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셔요. 절대 아버님의 엄살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녹봉 주머니는 저에게 직접 넘겨주셔야 합니다. 평소 효심이 깊어 아버지의 술값을 대느라 뼈가 휘던 남편이었지만 당찬 아내의 눈빛을 보자 비로소 용기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이번 달 녹봉 봉투를 슬그머니 꺼내 며느리에게 건네며 대답했죠. 부인 뜻이 정그렇다면 내 따르리다. 사실 나도 매달 술값으로 다 뺏기고 점심을 굶는 게 한계였소. 아버님껜 미안하나. 내 모른 척 눈을 딱 감겠소.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 군자금까지 확보한 며느리는 그 길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곡간 열쇠까지 받아낸 뒤 본격적으로 부엌을 장악했습니다. 잠시 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코를 골던 안생원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여보게 부인. 배가 등가죽에 붙었으니 어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들여오게나. 오늘따라 속이 허하구먼.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시어머니가 아닌 큰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내려놓은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 대신 구멍이 숭숭 뚫린 거칠한 꽁보리밥 한 공기와 소금 한 종지 그리고 시큼한 김치 두 쪽이 전부였거든요. 안생원은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비며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애미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내 상에 고기 한 점은커녕 장국도 없으니 말이다. 혹 집안에 곡식이 다 떨어진 것이냐? 네. 아버님, 일하지 않는 자에게 먹을 곡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 저희 집 가훈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로 바뀌었답니다. 지난밤 아버님께서 기생집에서 외상으로 드신 술값이 서방님의 사흘치 봉급에 달하더군요. 그 빚을 탕감하기 전까지는 쌀밥은커녕 소금물도 과분한 처지이지요. 오늘 정오까지 마당에 해묵은 잡초를 다 뽑으시고 뒷간을 깨끗이 치우시면 그제야 된장국 한 사발을 올리겠습니다. 안생원은 기가 막혀
관아에서 막 돌아오는 장남을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얘야, 내 처가 나를 굶겨 죽이려 하는구나. 어서 내 녹봉으로 술 한 병과 고기 좀 사오너라. 그런데 평소 같으면 아이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며 달려갔을 아들이 오늘따라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외면하며 마당 구석에 빗자루를 집어들더니 말했죠. 아버님, 제 녹봉은 이미 처가 가계부 정리를 위해 가져갔습니다. 저도 오늘은 보리밥만 먹기로 했으니 아버님도 어서 잡초를 뽑으시지요. 그래야 저녁에 국이라도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예상치 못한 배신. 안생원은 배신감으로 가슴을 치며 펄펄 뛰었으나 이미 고부와 장남까지 똘똘 뭉친 삼각 동맹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배꼽시계는 요동치고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하니 안생원은 결국 홧김에 갓을 삐딱하게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방의 관리로 나가 있는 둘째와 셋째 아들 네 집으로 가서 뜨거운 대접이나 받겠다는 심산이었는데 그 길마저 며느리가 미리 보낸 정갈로 인해 문전박대의 연속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생원은 장터 모퉁이에서 자기 신세와 꼭 닮은 다리를 저는 꾀죄죄한 똥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도 안 봤을 테지만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처지라 그런지 그 녀석의 눈망울이 남같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애미야, 아들놈들이 하나같이 문을 걸어 잠그더구나.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니 이 미물이라도 데려와 내 마음을 달래련다. 이 녀석 이름은 복돌이라 지었다. 며느리는 품에 안긴 개를 보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서슬퍼런 표정을 유지하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님 미물을 거두는 자비심은 가상하오나 이 집엔 공짜 밥이 없습니다. 저개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저 녀석이 먹을 밥값과 잠자리 비용은 아버님께서 직접 노동으로 지불하셔야지요. 내일 아침부터 뒷산에 올라가 뗄나무 한 짐을 해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개는 당장 장터 계장수에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안에 안생원은 기가 막혔지만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애처롭게 바라보는 통에 차마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안생원은 복돌이를 지키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지게 작대기를 잡게 됩니다. 며느리의 지독하고도 정교한 전술과 남편의 묵인 아래 천하의 배짱이 영감이 드디어 무거운 엉덩이를 떼고 갱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지요. 이튿날 새벽 안생원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무거운 나무 지게를 등에 짊어지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며느리가 내건 조건이 워낙 서슬퍼랬거든요. 뗄나무 한 짐을 해오지 못하시면 복돌이는 오늘 점심에 계장수에게 넘기겠습니다. 라는 말이 환청처럼 귀에 쟁쟁했으니 어쩌겠습니까? 지게 무게에 휘청거리며 산을 오르는 안생원의 뒤에서는 복돌이가 제 운명도 모른 채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갔지만 정작 주인인 안생원은 아이고 내 팔자야. 조상님들 이 불효자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를 연발하며 곡소리를 내기 바빴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고난의 행군 뒤에는 며느리가 지휘하는 치밀한 안생원 갱생단의 비밀 미행이 숨어 있었지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관아에 휴가까지 내게 하여 아버지를 뒤쫓게 했습니다. 남편은 덤불 뒤에 숨어 아버지가 혹여나 꾀를 부리지는 않는지 산길에서 발을 헛디디지는 않는지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았죠. 한편 시어머니는 남편이 산에서 기운이 빠질까 걱정되어 며느리 몰래 안생원이 오를 산길목마다 집신을 새로 놓아두고 잘 마른 나뭇가지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미리 모아두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산 위에서 안생원은 나뭇가지 하나를 줍고는 허리를 잡고 10분을 쉬고 돌멩이 하나를 치우고는 하늘을 보며 신세 한탄을 하느라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켜보던 아들은 속이 터져 아버님 힘내십시오 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아내의 언명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배꼽시계는 정직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가는데도 지게가 비어있자 복돌이가 개장수에게 끌려갈까 겁이 난 안생원은 눈물을 머금고 닥치는 대로 나무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땔감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허허, 산신령님이 내 처지를 가려니 여기여 땔감을 미리 해두셨구나. 안생원은 꿈에도 모르고 제 복인 줄만 알며 지게를 가득 채웠답니다. 겨우 산을 내려온 안생원은 며느리의 지시에 따라 나무짐을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평생 양반 체면에 장터 바닥에서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갓을 푹 눌렀었지요. 그런데 웬걸요? 땔감 상인이 달려와 안생원의 나무를 보더니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이 상인 역시 며느리가 미리 은전 몇 푼을 쥐어주며 포섭한 인물이었거든요. 아이고 어르신, 이 나무는 필시 영험한 산 기운을 받은 명품 땔감이로군요. 옹이가 적고 결이 고우니 제가 평소보다 2배는 더 쳐드릴 테니 제발 저에게 파십시오. 안생원은 얼떨결에 엽전 몇 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번 돈을 태어나 처음 만져본 안생원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 길로 장터를 가로질러 가는데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돈을 홀랑 기생집 술값으로 날렸겠지만 집에 있을 복돌이와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가족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안생원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기 대신 복돌이가 좋아할 큼지막한 북어 한 마리와 시어머니의 해진 고무신이 떠올라 연분홍 꽃신 한 켤레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온 안생원이 자랑스럽게 북어와 꽃신을 내밀자 시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리 또한 이번만큼은 매서운 눈매를 풀고 정성껏 고기 반찬을 올린 진짜 밥상을 차려냈지요. 남편 역시 퇴근한 척 돌아와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드렸습니다. 안생원은 땀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밥을 한술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애미야, 이 밥맛이 어찌 이리 달다냐? 내가 평생 놀아보았지만 내 손으로 나무 한 짐 해오고 먹는 이 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진수성찬이로구나. 아들아, 너도 이 북어 한 점 먹어보거라. 내 애비가 직접 나무를 팔아 사온 것이란다. 아들은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했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배짱이 시아버지의 굳어있던 양반 껍데기가 드디어 노동의 기쁨이라는 망치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며느리의 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량을 넘어 경제적 가장으로 거듭나게 할 마지막 관문, 즉 시아버지의 재능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계획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안참판댁 사랑방의 풍경은 그야말로 상점벽해라 할 만큼 달라졌습니다. 대낮부터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코를 골던 안생원의 모습은 간데없고 이제 그 자리에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붓을 든 안신의 대필소의 주인장이 앉아 계셨거든요. 사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것도 좋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명필 솜씨를 썩히는 게 못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슬쩍 제안을 하나 했지요. 아버님, 나무 해오시는 체력도 좋지만
그 귀한 필체로 마을 사람들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시는 게 진정한 양반의 노동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장터 입구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편지도 써주시고 이름도 지어주며 지식 노동을 해보셔요. 수익의 절반은 복돌이 고기 값으로 떼어드리겠습니다. 복돌이 고기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인 안생원은 그 길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양반이 장터에서 글을 팔다니 라며 주저했지만 막상 한글을 몰라 자식에게 편지 한 줄 못 보내는 할머니의 사연을 적어주고 엽전 몇 푼을 받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참판댁 영감이 글씨를 기가 막히게 써줄 뿐만 아니라 연애 편지 대여까지 맡아준다더라. 는 소문에 대필소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제 손으로 엽전을 벌어들이는 재미에 푹 빠져 퇴근길이면 시장통을 당당하게 누볐습니다. 예전엔 외상장부 피하느라 뒷골목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가슴을 쫙 펴고 여보게 여기 제일 좋은 한우 우둔살 2근 끊어주게나. 우리 큰며느리 줄 것이네. 라며 호령을 쳤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고운 비단 손수건을 선물하고 아들에게는 그동안 애비 때문에 고생 많았다며 고급먹을 내밀었으니 집안 분위기가 어찌나 훈훈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을 문전박대했던 지방의 둘째와 셋째 아들이 소문을 듣고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숙여 일을 하고 쌀독에 쌀이 넘친다니 제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이죠. 마당에 들어선 아들들이 아버님, 저희가 왔습니다. 라며 절을 올리려는데 안생원이 곰방대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아비가 땀 흘려 일하는데 어딜 빈손으로 들어오느냐? 어서 저기 솜에 걷어붙이고 마당에 널린 콩이나 까거라. 우리 집은 큰애미의 법도에 따라 노동 점수가 미달이면 저녁상에 숟가락도 못 얻는 줄 알아야 한다. 당황한 아들들이 큰며느리 눈치를 보자 박씨 며느리는 생긋 웃으며 지게 2개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잘나가던 둘째, 셋째 아들들도 갓을 벗어 던지고 마당에서 콩을 까고 물을 길어야 했으니 그 광경을 보며 시어머니는 내 평생 이런 구경은 처음이네라며 배꼽을 잡고 웃으셨답니다. 그날 밤 마당에는 달빛보다 밝은 등불 아래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안생원은 며느리가 정성껏 빚은 약주 한 잔을 받으며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복돌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허허, 내가 평생 놀아보니 노는 게 제일 고역이더구나. 이제야 내가 진짜 우리 집안의 어른이 된 것 같다. 이 모든 게 우리 호랑이 며느리 덕분이야. 얘야, 내일은 장터 대필소 수익이 더 좋을 것 같으니 복돌이 목줄을 금태로 바꿔주는 게 어떻겠느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 박씨는 시아버지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우며 생각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진심과 지혜가 닿으면 배짱이도 가문의 기둥이 되는 법이지요. 무너져가던 안참판댁 기와 지붕 위로는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올랐고 이 이야기는 한량 시아버지 사람 만든 큰며느리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구수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답니다.